요즘 여성들의 이상형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엔 조금은 거칠고 투박해도 바람둥이 같은 남자의 매력에 열광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상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며 필요할 때는 듬직하게 나서는 그런 남자가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남자들이야 사랑꾼으로 유명하지만 요즘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모로 이름 꽤나 날리던 헝가리 여성입니다. 늘 주변을 맴도는 유럽 남자들의 시선과 접근에 지쳐있던 그녀. 우연히 본 한 부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남자들의 행동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다는데요. 심지어 헝가리를 떠나겠다는 결심까지 서게 만든 그 결정적 이유.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부다페스트의 작은 동네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소녀라고 하면 모두가 저를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고 친척들은 모임에서 제 미모를 칭찬하느라 바빴어요. 어린 나이에 미인대회에도 몇 번 나갔는데 항상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관심이 저에게 향하는 그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저에게 다르게 대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는 장난을 치고 거칠게 굴면서도 저에게만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선물을 건네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더 심해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체육 시간이면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바, 오늘도 너무 예쁘다. 에바, 여기 좀 봐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미모가 곧 저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만족했고 제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어요. 데이트 신청은 일상이었고 발렌타인데이면 책상이 초콜릿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공주님처럼 대접받는 그 기분을 즐겼어요. 그때는 이 모든 관심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고급 선물을 사주고 항상 제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면 마치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바, 내가 얼마나 널 위해 돈을 쓰는지 알아?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그는 항상 자기가 얼마나 나를 잘 대해주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매일 밤 술자리를 강요하고 스킨십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말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요구에 응했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밤이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바쁘다며 저를 서둘러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연애가 다 이런 거라고 착각했어요. 6개월 후 우연히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 친구는 실수로 진실을 말했어요. 에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몸매가 좋은지. 마르코가 항상 자랑하더라. 근데 그냥 칭찬이 아니라 헝가리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고. 자기 과시만 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자랑거리였을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패턴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나의 외모에 대한 집착, 술자리에서의 과시, 그리고 육체적 관계에 대한 집착. 대화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저는 그저 듣고 웃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만난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바, 넌 정말 완벽해. 그런데 너무 많이 말하지 마. 그냥 예쁘게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장식품이었나요? 말하는 인형?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존재?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외모가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남자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 내면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수많은 실패한 연애를 경험했어요. 모두 비슷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한 구애,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만 남는 패턴. 가장 최근에 만난 남자는 심지어 제 친구에게 에바는 트로피 와이프감이야. 진지한 관계를 위한 건 아니고 라고 말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이번에는 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갔어요. 사랑이란 결국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터키 여행을 떠났어요. 이스탄불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가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외모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부부 좀 봐. 정말 행복해 보인다. 라고 제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더 깊은 연결, 상호 존중과 진정한 관심. 그 남자는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그 부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국 문화, 한국의 연애 방식, 한국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제가 경험한 서구의 연애 문화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제 갑작스러운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진지한 계획으로 바뀌어 갔어요. 부다페스트에서의 삶, 남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 뒤에 숨겨진 얕은 의도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 대부분은 놀라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파리나 로마가 더 낫지 않아? 에바, 넌 어디를 가든 인기가 많을 거야.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어? 그들은 제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인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나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흥미롭게도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남자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해왔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 현지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제안, 심지어 여행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익숙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이 아닌 다른 것을 원했어요. 고맙지만 혼자 가려고 해. 라고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다페스트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긴 여행을 떠났어요. 부다페스트에서 서울까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첫 인상부터 부다페스트와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헝가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택시 기사님조차 백미러로 저를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목적지를 확인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헝가리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항상 외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신선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 적응으로 피곤했지만 설렘은 더 컸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낯선 도시에서의 모험을 상상했어요.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헝가리에서라면 이 정도 차림이면 분명 많은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리에 나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상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울을 보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 화장실을 찾았지만 제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저 타인의 외모에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헝가리였다면 이미 누군가 말을 걸었을 테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자는 제가 외국인임이 분명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노트북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무관심이 저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명동이라는 쇼핑거리를 방문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점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구매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헝가리에서는 외모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곤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한 한국 음식점에 혼자 들어갔어요. 헝가리에서라면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은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테이블에도 혼자 식사하는 여성들이 여럿 보였어요. 그들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경복궁이라는 고궁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넓은 궁궐을 둘러보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헝가리 남자들과 비슷했어요. 과도하게 친근하고 제 외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습니다. 순간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무관심에 익숙해졌던 터라 이런 접근이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자유로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문화였던 거예요. 여행 5일째 되던 날, 저는 조금 더 한국인들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어 번화가에서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골목길을 탐험하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취한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헝가리에서라면 즉시 방향을 바꿨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을 믿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위험했어요. 골목을 돌자 3명의 취객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이런 상황은 있었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위험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또렷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 남성이 저와 취객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취한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이고 단호한 몇 마디의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어디로 가시려던 중이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그는 생각보다 멀리 왔다며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걸으며 저를 안전한 길로 안내했어요. 헝가리 남자였다면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했겠지만 그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도로에 도착한 후 그는 호텔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택시를 타고 싶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감동한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한 남자에게 이렇게 강한 느낌을 받질 못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에바예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의 표시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현지인의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보고 싶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때를 쓰듯 요청했어요. 결국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배려심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약속 장소에 저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단정한 차림으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헝가리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는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저를 보자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보고 싶으세요? 저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태원이라는 곳을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에서 그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태원에 도착해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음식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지역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지식은 깊었고 설명은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곳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터키에서 본 한국 부부의 이야기와 헝가리 남자들과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공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헝가리 남자들은 대화 중에도 계속 제 외모를 칭찬했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당신처럼 예의 바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공간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설명은 제가 거리에서 느꼈던 그 무관심이 사실은 일종의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변은 조명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간식을 사서 강가에 앉자고 제안했어요. 헝가리에서라면 낯선 남자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앉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겠지만 그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일,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허세나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진솔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그는 저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내일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좋아요. 하지만 내일은 일해야 해서 저녁에만 가능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진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사에 있는 동안 저에게 관광지와 이동 방법을 알려주고 일을 마치고는 저를 만나러 왔고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야경,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 한적한 동네의 맛집들. 매일 밤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점점 그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분함,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헝가리에서의 관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제 외모 때문에 접근했지만 민주는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급히 처마 아래로 피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경험했어요. 헝가리에서는 남자들이 허락도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가 손을 잡을 듯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계속 걸었지만 이제 손을 잡은 채로였어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처음으로 볼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그 순간의 달콤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음 날 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휴가를 냈어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만나 기차를 타고 수원이라는 도시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성곽이 있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성곽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내게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는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저를 위해 손으로 먹어도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의 배려심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피곤함에 기대어 앉았어요. 제 머리가 그의 어깨에 자연스레 기대어졌고 그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헝가리에서의 모든 관계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면 이 관계는 평화와 신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루가 지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주는 저를 한국의 숨겨진 명소들로 데려갔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점점 저는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2주가 지나자 비자 만료일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헝가리로 돌아가야 했고 이곳에서의 모든 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민주는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가정식을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작은 테라스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그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고 우리는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는 헝가리에서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욕망이 아닌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제 마음을 확인했고 제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경험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사람과 보낸 시간이 너무 특별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헝가리 사람이고 결국은 제 나라, 제 문화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답지만 지나가는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에바, 당신이 떠나면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계속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에 휘말리면 더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헝가리 여자인 제가 한국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거리, 언어,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민준 씨,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헝가리로 돌아가고 당신은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여행 중에 로맨스였던 거죠. 괜찮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끝이 있으니까요. 제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나요? 내게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상처받기 전에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건 다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웠으니 됐죠. 헝가리로 돌아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약속대로 남은 며칠 동안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전과 달리 가벼운 대화만 나눴고 더 이상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약속대로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볍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헝가리 남자들 별로라고 하더니 그쪽도 크게 다르진 않네요. 모든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찔렸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진실된 감정이 아니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아직도 민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헝가리로 돌아온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다페스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계속 훑어보며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헝가리 남자들이 좋아요? 아니면 외국 남자들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는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서울의 밤하늘을 생각했고 민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한국 남자들 어땠어? 잘생겼어? 같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차이나 한국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과 나눴던 깊은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있는 예쁜 아가씨가 심심해 보여서요. 그의 접근 방식이 너무 뻔하고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헝가리에 돌아오기 전에는 이런 접근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불쾌하기만 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몇몇 취객들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그를 차갑게 대했는데 다시 연락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 혼자 식당에 가도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어요. 저는 거리에서 여행 온 한 한국인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무거운 배낭까지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민준을 떠올렸고 갑자기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헝가리의 인프라도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대중교통은 항상 지연되고 거리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깔끔함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태도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헝가리 남자들의 접근 방식은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반면 민준의 조심스러움과 배려심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민준에게 연락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요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30분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에바는 어때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아직 저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 날 그렇게 차갑게 굴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고 거리도 멀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이해심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밀어냈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특히 민준과의 관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관심은 헝가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어떻게 살 거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하지만 제 진심을 보여드리자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비자 준비, 항공권 예약, 짐 정리.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언어 학습부터 취업 가능성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저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2달의 준비 끝에 저는 드디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불안함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 천천히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 헝가리에서의 모든 관계는 빠르게 타오르고 사그라들었지만 이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건 감정적인 선택이었지만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먼저 저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책상 위에 한국어 학습 교재와 사전이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자 문제가 가장 시급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는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특별한 경력 없이 모델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을 뿐이었지만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 민주는 눈을 빛내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외국인을 위한 메이크업 학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발견했고 3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학비는 제 저축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걱정이었어요. 민주는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민주는 제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인내심에 감동했어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메이크업 기술이 점점 향상되었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구조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메이크업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제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실습 나간 백화점에서 선보인 실시간 메이크업 라인이 전부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코스메틱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망설이지 않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결국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외국인 특별 고용 형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시스턴트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어요. 취업 후 민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요즘 제가 일하는 협력 매장이 홍대에 있어서 헝가리에 있을 때처럼 많은 젊은 한국 남자들과 외국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심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런 접근 방식에 치가 떨렸어요. 매번 일부러 한국어를 못하는 척 헝가리어로 말을 쏟아내고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한국 남자가 집요하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헝가리어로 거절했고 그는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소로 넘기거나 어쩔 수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민준에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질투하기는커녕 웃으며 우리 에바가 많이 도도해졌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신뢰는 고마웠지만 솔직히 조금은 심술이 났습니다. 적어도 약간의 질투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이 답답한 남자를 어떻게든 빨리 구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점을 예약하고 작은 반지도 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녁 식사 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긴장된 마음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예상치 못하게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것쯤은 남자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바, 당신은 내 인생에 들어온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거절당했다가 바로 프로포즈를 받는 이 상황이 너무 우스웠고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준의 가족들과 제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섞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낯선 이가 말을 걸어오면 헝가리어로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요. 민준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항상 웃음 짓습니다. 그는 제 과거와 현재를 모두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제 삶은 헝가리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화려한 관심과 시선보다 이 조용하고 깊은 사랑이 제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사람, 제 삶의 동반자와 함께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어요.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사랑의 여정을